안녕하십니까. 저는 HG 솔루션 대표 이한입니다. 초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들이 생존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성장 시대에는 그 1%에서 3% 정도의 성장이 지속화되면 저성장 시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 2% 이하대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초저성장 시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률이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화되면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조업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 세계의 그 평균 성장률이 지금 2.8%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일본, 유럽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총체적으로 볼 때 3%가 넘질 않습니다. 이런 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성장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오고 또 불황이 오면 호황이 온다는 것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인데 이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경기순환 사이클이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호황과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꺾어진 산업 분야에서는 다시 회복이 없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이와 같은 그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정지된 것은 앞으로 경기를 호황으로 올 걸 기대하는 기대감에 사실은 찬물을 꼈는 거죠. 이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진 겁니다. 수주의 그 만성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급에서 언밸런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잉여 캐파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기업들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온다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현재 있는 산업 또는 사업의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경쟁력이 중요했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라든지 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거 이전에 먼저 자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성장인지 성수기인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지금 퇴출 위치에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트렌드를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성장이 왜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국제 관계의 불안이 첫 번째 요인으로 보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간의 뭐 갈등,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탈리아의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바뀌고 있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국가 간에 다시 또 다른 쪽으로 태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맹이 재편되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그 공급망의 재편은 자연스럽게 생산 거점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일련의 국제 관계로 인해서 나타난 불안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투자를 한다든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저성장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의 변화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구 절벽이 지속되고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또 소비가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사람 구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 분야에 와서 일하려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고 있고, 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근무를 할 생각들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성장의 또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과 투자의 분야에서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고도 성장기에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신상품이 나오고, 그 신상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인더스트리 자체의 전환점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각종 분야에서 이제 AI가 출현하면서 정보통신 분야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기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큰 변혁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투자하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투자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인구 구조가 저성장의 요인이라고 첫 번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정체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의 기회가 줄어드는 투자 부족. 또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거. 그리고 공급의 위기와 부채가 증가되는 것. 그리고 정책 실제의 정치적 불안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성장을 가져오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성장은 지속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국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조짐도 안 보이고요. 인구 정체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인더스트리 산업 구조가 현재의 변화에서 다른 쪽으로 또 변화될 거를 인식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안은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에서 첫 번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거시경제의 흐름을 결정하고 또 그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인더스트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자사의 비즈니스의 존재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고 그 속에서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서 이제 산업 비즈니스의 기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트렌드는 인구에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가 축소되고 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그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그동안에 이제 신화가 붕괴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헬스, 바이오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 지향으로 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인구의 변화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같이 공존한다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다면 헬스나 바이오 시장들은 점점 증대되겠죠.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트렌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거라든지 반도체의 구조가 좀 더 고성능이라든지 AI 쪽의 위주의 반도체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산업형으로 바뀌는 거라든지 또 AI가 등장하면서 AI 정보통신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 트렌드가 두 번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경과 사회적 니즈가 있다고 봅니다. ESG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 국제적 트렌드 이런 것들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이 중시됐습니다. 이제는 자사의 제품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시대가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상품화 시켜주는 또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니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극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조업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글로벌로 전개되는 영역과 로컬화로 이어지는 영역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리쇼링을 통해서 이제 로컬화를 진행을 하고 그 로컬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원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가속화한다든지 공장을 디지털 팩토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의 트렌드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트렌드는 결국은 구조를 바꿔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체 시장 일부가 남아있고 구조가 전환이 되면서 생성되는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후순위를 밀려버린 거죠. QCD 경쟁력을 우리 갖추고 있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방향, 상품이 이 트렌드와 같이 가면 성장을 하는 거고 이 트렌드와 역행하는 거다 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냐 없냐, 시장의 트렌드와 같이 가고 있냐 없냐, 이게 내부 경쟁력을 갖추는 거 이전에 생각하셔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아시고 그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잡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트렌드와 역행을 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퇴할 수밖에 없고요. 퇴출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트렌드와 맞다 하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어디서 기회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시장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검이 현재 비즈니스에서 먼저 우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뭐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할 때는 고도성장기에 이제 뭐 원가 경쟁력, 뭐 품질 경쟁력, 납기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원천이었고, 그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갔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만은, 작금의 그 현황은 그런 것보다는 시장의 트렌드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해서 자사의 비즈니스의 구조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렌드와 매칭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빨리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한 구조의 전환, 이런 것들이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7가지 트렌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트렌드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트렌드가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트렌드죠. 고령화 사회에 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고령화 사회나 인력 구조의 재편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사람의 인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산업구조 트렌드는 뭐 2차 산업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4차 산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디지털화라든지 또는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구조가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쪽에 나는 과연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화의 트렌드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디지털화에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데 관리나 생각이나 운영, 매니지먼트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ESG입니다. 지속 가능한 트렌드, 환경에 친화적인지 아니면 지배 구조라든지 그다음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쪽의 트렌드를 맞춰 나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트렌드입니다. 과거의 프로덕트 아웃 시절에는 내가 만든 제품이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쪽이었고, 또 고객의 니즈를 필요로 한 시점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 경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 10인 10색, 100인 100색 시대잖아요. 고객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그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요구하는 다양성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됐고, 갈수록 극다품종 소량화로 간다. 여기에 유연한 생산 방식이나 대응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와 도컬화의 큰 변화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화가 일어나고 있고, 로컬화가 일어나면서 자국 생산이 이어지면 거기에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는 글로벌화에서의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자동화 트렌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을 빼고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상품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관리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는 매니지먼트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또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사고 전략 수립이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또 시장 트렌드를 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빼고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은 넌센스가 돼버린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화가 또 대세죠. 인건비가 올라서 인력 구조를 조달하기도 어렵고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결국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통한 분석,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그걸 못하고 사람에 의존해서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기업과는 점점 갭이 벌어질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비즈니스 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뭐 스와트 분석도 하고 뭐 고객과 시장 분석도 하고 해서 매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뭐 이런 판단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트렌드나 방향이나 상품이나 기술이 이 트렌드를 과연 쫓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이 트렌드와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든지 축소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이 트렌드에 맞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도 좀 하셔야 되고 기술의 전환 또는 조직 구조의 전환 등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트렌드에 편승을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먼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비즈니스 플랜을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짤 때와 약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가지의 트렌드는 대세라고 보고 이 7가지 트렌드에서 이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7개의 커다란 그 트렌드의 대세가 내 사업 전체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고 그 트렌드 속에서 자사가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검토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극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각의 처해 있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 방향, 위치, 제품 이런 것들이 전체 트렌드와 맞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들 가지고 출발선을 잡고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